2000년 10월 25일이었어요. 전북 고창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시체가 산속에 있는 무덤 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형태가 상당히 괴이했어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소녀는 옷이 벗겨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아이의 옷가지는 둘둘 말린 채 목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바지는요, 잘 접혀져서 소녀의 엉덩이 밑에서 발견됐죠. 속옷과 신발은 소녀가 이제 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책가방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신원은 정혜인 양으로 밝혀졌고요. 사건 당시 아이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혜인 양은 그날 단짝 친구와 함께 문구점에서 강아지 인형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 길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실종 상태가 돼버렸죠. 혜인 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도로에서 약 한 150m 정도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이 된 거였는데요. 더욱더 끔찍한 건 부검 결과였어요. 이 11살의 소녀는 손이나 사물로 성추행을 당했고요. 목이 졸려 살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액 반응에서는 양성이 나왔고요. 천여막이 파열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일이 지납니다. 또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12월 19일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2명의 그 남매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당시의 피해자는 남동생 중학교 1학년 박홍선 군이었고요.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 박은미 양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12시간 후에 남동생 박홍선 군은 결국 목이 졸린 채 피해자 집에서 300m가 미처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이제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좀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박군의 시체는요, 운동화 끈에 양손이 묶여 있었고요. 목도리로 눈을 가리고 목에는 노란색 노끈이 단단하게 매듭 지어져 있었어요. 자, 남동생은 이렇게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누나는 어디 있을까요? 동생의 사체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주 예리한 도구로 잘려진 여성의 속옷이 하나 발견됩니다. 누구 걸까요? 그 속옷은 함께 실종된 누나 박은미 양의 것이었어요. 경찰은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동생의 사체와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나의 사체가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발견된 현장에서 찍혀진 사진인데요. 박양은 교복을 입은 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교복 상의는 모두 풀려 있었고요. 교복 치마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얼굴을 가린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박양의 두 손은 묶여져 있었고요. 왼쪽 발에 신발과 스타킹이 벗겨져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는 각각 다른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 나무에 묶여 있었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노끈을 이용했고 벗겨진 스타킹으로 꽁꽁 묶여진 사진이에요. 검정색이 스타킹이고 노끈입니다. 입안에는 장갑이 물려져 있었고요. 그 외에 그녀가 착용하고 있었던 스웨터나 다른 옷들은 칼로 잘려져서 그녀의 등 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녀의 팔, 다리, 가슴, 복부, 그리고 음부에는 칼로 찌르거나 베어진 상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오른쪽 허벅지 가로 15cm, 세로 20cm에 살을 칼로 통째로 도려내서 아예 사라져 있었어요. 자, 범행 수법으로 봤을 때 옷을 사체의 뒤에다가 넣어놓는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이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제
이제 해서 이 사건은 같은 사람의 범행이 아닐까라고 경찰이 조심스럽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 1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정혜인 양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첫 번째 정혜인 양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B군이 정혜인 양이 실종된 시간대에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를 봤다고 진술해요.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아저씨가 40대 초반의 나이였고요. 키는 한 173cm, 체격은 좀 뚱뚱하고 건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는 검정색 조끼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이렇게 디테일까지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의 진술 가지고 범인을 찾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근 부대원도 이 중학생이 진술한 남자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정혜인 양이 그날 입고 있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은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이 돼요. 이게 바로 몽타주입니다. 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몰입을 했죠. 그리고 이 전북 고창군 내에서 5명의 용의자가 용의선상에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5명 모두 자신의 알리바이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사가 난항을 걷게 되죠. 일단 경찰은 이 작성한 몽타주를 가지고 어쨌든 그 5명 외에도 어떠한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몽타주는 정혜인 양 사건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2차 범행이었던 남매 사건 있잖아요. 이 남매가 실종되기 하루 전날에 여고생 2명이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고생 2명의 뒤로 한 수상한 남성이 따라왔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경찰이. 여고생들이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한 남자가 좀 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여고생들을 따라왔는데 뒤를 보니까 여고생들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도망을 갔다라고 경찰서에 진술하게 돼요. 경찰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결정적인 단서로 생각하고 다시 여자아이들이 본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몽타주를 작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몽타주를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동네에 상당히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로 김혜선이었어요. 자, 이건 이제 참고 사진인데요. 김혜선의 집에 경찰이 찾아가게 돼요. 당시 집에는 김혜선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먼저 아들의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몽타주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김혜선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같은 발자국을 발견했고요. 방 안에서는 핏자국이 선명히 찍혀있는 낚시용 칼, 그리고 면장갑, 그리고 검은색 줄 한 뭉치, 게다가 피 묻은 셔츠와 속옷 등등의 정말 수많은 증거가 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김혜선의 집에서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증거는 집 앞 도랑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인간에게서 도려내진 허벅지의 살 일부였어요. 김혜선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건 김혜선의 진술로 기본해서 사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1차 사건 당일날 김혜선은 술을 먹고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 중턱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야지 하고 산을 내려와서 집에 가려는데 길 건너에 걸어오고 있는 여자아이가 보인 거죠. 그게 바로 정혜인 양이었어요. 자, 그는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갔고 아이는 놀라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왼손으로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게 돼요. 그리고 산길로 바로 다시 끌고 갑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평지가 나오자 애가 이제 기절을 해서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선 아이가 깨지 않아요.
아이를 살려야 하는 생각에 응공호흡을 했지만 아이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어요. 김혜선은 아이의 시신을 무덤 위쪽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대충 정리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사건 때는요. 김혜선이 사실 1차 사건을 저질러 놓고 어느 정도의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동시에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막 비관하면서 우울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을 달래기 위해 그는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서 그는 집에서 노끈과 칼 그리고 장갑을 챙겨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실 누군가를 강간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귀가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막 찾기 시작했죠. 마침 저곳에 두 여고생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여고생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결국 김혜선은 그들을 놓치고 말아요. 아쉽고 허탈했지만 김혜선은 집에 와서 결국 잠을 잘 잤죠. 다음 날이에요. 여전히 뭔가 막 추행을 하고 싶은 이 감정에 사로잡혔나 봐요. 그래서 어제 그 들었던 가방을 들고 막 돌아다니고 있던 와중에 저기에 남녀 학생이 함께 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양손으로 냅다 두 학생을 논두렁 밑으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5m 밑에 논두렁으로 떨어져요. 먼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남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죠. 옆에 있는 여학생은 자기 남동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완전 겁에 질려서 엎드린 채로 벌벌 떨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김혜선은 이 여학생을 강간하려고 했죠. 하지만 여학생이 아주 거세게 반항을 했고 또 게다가 그 논두렁은 사람들이 종종 다니는 길이라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울며 애원하는 여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여학생은 강간을 당했고요. 그런데 김혜선의 욕구가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혜선은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날카로운 칼로 여학생의 몸 이곳저곳을 찌르고 베게 됩니다. 그게 그에게는 어떤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이 됐던 그 여자의 시체에는 온몸에 많은 자국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심장을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30분 동안 여학생의 사체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있었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사체의 허벅지를 도려내어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고 멍하니 TV를 보다가 잠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그의 괴물적 성향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사실 어린 시절 김혜선은요, 아버지로부터 습관적으로 맞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의 옷을 벗기고 벨트로 온몸을 무차별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몸에 남은 흉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에 이웃집의 소를 낫으로 찍어 죽이는 극도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절대 평탄치 않았어요. 16살 때 특수절도죄로 법원에 송치됐고요. 24살 때는 짝사랑하던 여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절단기 식칼을 소지한 채 여자의 방에 침입을 했다가 결국 징역 1년 반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끝이 아니에요. 26살 때는요, 펜팔을 통해서 알게 된 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한 거죠. 그리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돼요. 27살 때는요, 부산에 가서 원양어선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선원들에게 매듭 사용법을 배웠고 회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사귄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이 선원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번 돈을 몽땅 사기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격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사건이 있는 3개월 전에 2000년 7월에 고향 전북 고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 일을 도우긴 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맨날 술만 퍼마셨다고 해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는 검거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고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나는 다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신문을 받지도 못했고 또 조사를 받는 도중에 술에 취해 있어서 졸기까지 했고요. 박양의 허벅지 일부만 발견이 됐거든요. 나머지 부분 어디냐? 라는 질문에 제가 먹었는데요. 아, 걔한테 줬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술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거 우리 심신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너 뭐 막 또 나 잘못 없다라고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 그가 항소를 해요. 하지만 그게 다행히 기각됐고 사형으로 최종 판결이 납니다. 현재 그는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심신미약으로 사실 형이 줄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김혜선은 사건 당일에 자기가 TV를 보면서 잠들었잖아요. 그 TV 프로그램은 뭐였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될까요? 살인사건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TV 프로그램은 다 기억이 나? 게다가요, 조사 중에 발견이 된 건데 이게 거의 이 사람은 남의 목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살인마이면서 자기 자신은 또 끔찍하게 아끼는 사이코적인 살인마래요. 왜냐면 이제 DNA 대조,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DNA 대조를 위해서 체열, B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난 내 몸에 주사바늘 들어가는 거 싫어!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가져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썰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표창원 교수 아시죠? 표창원 교수가 책을 쓰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 김혜선의 얼굴이 실리게 됐고 당연히 범인이니까 부정적인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살인마다라고 쓰는 표현을 보고 김혜선은 표창원 교수를 고소하는 사건도 있게 됩니다. 물론 결국 표창원 교수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고요. 우리가 몰랐지만 그는 또 하나의 사이코 살인마였습니다. 저도 고소하실 건가요?